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는 594명, 600명에 육박했습니다. 다음 주 하루 900명 넘게 확진될 거라고 방역당국 스스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확산세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오늘부터 2.5단계가 적용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 기대보다는 걱정도 많아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관련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너무 겁나는 얘기만 하니까 오늘 희망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상황은 심각한 상황과 동시에 백신 접종도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런 발표였죠? 네. 다행히 이제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계획을 좀 발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다양한 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접종 시기는 아마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구매는 상반기에 하고 아마 하반기 정도에 맞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양한 제약사를 선택해서 확보한 거는 좀 위험을 분산한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개발한 백신이 유효성이 좋고 부작용이 많은지를 초기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회사 거를 구매를 해서 그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 인구 대비 가장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구매한 그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차원인데 사실은 인구 대비 조금 확보한 수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면이 있어서 그 점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백신이 4개에서 5개 업체 정도라면 이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관련 오늘 질문이 나왔었는데 일단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각각 사람마다 좀 맞는 뭐 백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자 희망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백신은 원래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효성이 다 다르고 네. 부작용은 사실은 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통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의 비용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 우리가 mRNA 백신의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굉장히 비용이 비싸죠. 네. 3, 4만 원 정도가 되는 데 비해서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독감 백신을 만들던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서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일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백신을 놔줄지를 사실 정부가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이제 대부분 무료로 국가에 접종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좀 무료로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은 개인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구매를 해야 된다면 가격이라든지 그런 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유효성이 좋은 예방률이 좋은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저는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국이 이미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뭐 이미 시작했거나 시작이 임박한 국가들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공급 계획이 오늘 나왔는데 접종은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네, 영국은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일 날 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 날 24시간 이내에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 말에 접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초기에는 내년에 독감 백신과 같이 접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에 확진자 수가 많이 늘면서 정부 당국도 조금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상반기에 2, 3월에 구매를 선차적으로 해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가을에 독감 백신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 맞추어서 우리도 봄에 최대한 백신이 구매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경제를 활발하게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네. 어느 정도나 가능해지는 겁니까? 집단 면역은 기본적으로 60%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자체가 유효성이 좋은 것을 막고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모더나 화이자는 3상 임상 결과가 연세가 많은 분한테도 거의 94, 95%이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부 연구가 아직 다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2회 접종에 62%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모더나 화이자를 맞으면 인구의
60% 정도 맞으면 되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기타 다른 그 백신의 유효성의 결과에 따라서 60%를 만들려면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4,400만 명분을 들여오지만 동시에 뭐 들여오는 건 아닐 테고 이제 각각 순차적으로 들어올 텐데, 자, 접종은 뭐 시기 봐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하반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있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2월, 3월에 들여오는데 만약에 하반기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면 그런 간극의 이유. 아무래도 백신이 지금 바로 우리가 선구매를 하더라도 그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에서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수급을 원하는데 원료가 부족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아마 구매 자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우리도 봄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일부분 고령자라든지 위험자,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우선적으로 접종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뭐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고령자나 그 요양원에 있는 그런 기저질환자가 우선순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진을 먼저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도 아마 의료진을 먼저 접종하고 기저질환자, 고령자를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소아나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요. 네. 청소년 이하의 그런 자료는 지금 임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가 돼야 나올 거고 임산부는 아직 임상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아마 백신이 접종이 당분간은 못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국민들이 많이 맞아야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 접종을 시작한 영국 같은 제일 먼저 하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디언 조사를 보면 영국 국민 3분의 1 안 맞겠다는 거거든요. 미국도 한 40% 정도는 불안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조금 어떤 그런 좀 있었고 자폐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백신에 불신이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새로 만든 백신이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해외에서의 백신 접종 결과를 보고 조금 늦추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맞게 되면 적어도 수천만 명이 접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안정성을 검증을 보고서 우리 국민들이 접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해외 접종 상황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뭐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로 올린 지 열흘이 지났는데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고 오늘 594명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하루. 이게 어제 하루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어요. 크게 줄었는데도 600명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검사 대비 확진자 건수 비율로 보면은 뭐 오히려 그 전날보다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말에 거의 600건이었는데요. 그때가 주말이 보통 평일보다 거의 10,000건이 적거든요. 그래서 토일에 14,00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제가 11,000건, 12,00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률이 4.89 거의 5%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5% 육박하는 거는 뭐 전에 1, 2%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무증상이나 감염자가 수도권에 많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이라도 이 확산세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전수조사까지 못하더라도 이 범위를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최대 역량을 동원을 해서라도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는 검사 건수를 더 폭넓게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우미 교수님께서 한 2주 전인가요? 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더블링 됐을 때 이미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한 1,000명씩 나오는 일본이랑 유사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방송에서 하셨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렸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3단계로 바로 격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5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마트, 백화점, 뭐 PC방 이런 곳이 완전히 셧다운이 되는 정말 소위 말하는 일상생활이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한처럼 모든 걸 배달로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경제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라 정부 당국도 굉장히 고심이 될 거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높은
높은 경우에는 이 셧다운보다는 지금의 2.5단계도 상당히 생활에 제약이 있죠. 이 단계에서 조금 더 폭넓게 다른 어떤 그런 계획이나 방침을 동원을 해서 예.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단계를 철저히 준수를 해주고 그리고 단계가 만일에 확산세가 늘었다 줄더라도 단계에 맞게는 좀 정부에서 바로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그 확산세를 막기 위한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PCR 검사도 폭넓게 해서 좀 더 초기에 무증상 감염자를 초기에 찾아서 초기에 격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확산의 흐름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 기존에는 이동량이 이제 많이 늘면서 확진자도 늘었다면 지금은 이동량은 거리두기 효과로 줄고 있는데 오히려 확진자는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겨울철 그리고 뭐 가족 지인 간 감염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의문을 갖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격상했는데 과거에는 확 줄었는데 지금 안 줄고 있죠. 그만큼 수도권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겨울이라는 점도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감염력이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추워지니까 밀집도가 실내로 많이 가죠. 그런데 사회생활 공간에서도 감염이 많이 되지만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건 가족 간 감염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 내에서의 감염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에 진단을 예. 하고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정부에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지침. 그렇죠. 가족 내에 예.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 가족이 생활을 하세요. 국내에는 이 집안 구조 자체가 해외처럼 좀 다르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예를 보면 그 확진자 한 명이 생기면 방에서 화장실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잠깐 밖에 나올 때도 N95 마스크를 쓰고 예. 이런 식의 활동을 하니까 감염이 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아예 밖에 가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려면 가족 중에 확진자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신속항원 검사를 풀어주셔서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한 번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일주일마다 검사를 해서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가족 내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이신데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예.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올 때는 예. 반복 검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연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예. 한 번 하는 게 확률이 거의 2배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 같은 게 2주나 4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계속 놓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쪽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꼭 하는 것이 예. 지금은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이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뭔가 좀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홀덤펍이라는 곳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유흥업소 그 형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단속이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일어나는 목소리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유흥업소는 사실은 우리가 집합금지가 됐는데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런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사회생활 공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지금처럼 어떤 우리가 좀 복합 공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는 업주들이나 그런 분들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관리가 잘 되겠다. 그런 네. 지침을 사실은 내려주는 게 필요하고 지금 매일 몇 명이 나왔다. 어떻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계획적인 그런 걸 발표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워낙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